갑시다. 자, 이제 조직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론, 자, 조직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조직 이론의 전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직 이론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은 운동이라기보다 하나의 이론으로 출발했다. 이 하나의 운동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테일러가 이제 요거를 제시했을 때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여기 이제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게 저녁에 일찍 좀 빨리빨리 자기 업무 처리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안 되니까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하나의 운동적 성격으로 좀 이제 대두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 니은 테일러는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서 관리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예,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기억나시죠? 베버는 조직을 사회관계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으며 조직 운영이 필요한 명령을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위의 계층제를 주장했다. 관료제 이론이니까 또 맞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메이오의 호선 실험은 과학적 관리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출발했지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메이오가 먼저 시작한 연구가 아니에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걸 시작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그 실험으로 이 호선 실험을 했는데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과학적 관리론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오에게 구제 요청을 하고 그 메이오가 나서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요게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실패죠. 그리고 아지리스는 조직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시하여 인간의 자아가 미성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지리스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미성숙에서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의 목표가 또 바뀌잖아요. 성숙해져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조직은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서로 갈등 상태가 벌어지고 그런 게 이제 악순환 모형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제 인간의 자아가 미성 상태, 성숙 상태 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좀 맞을 수 있는 얘기예요.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시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조직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갈 때 작지만 성공해 본 경험들이 축적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직이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서로 상생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악순환 모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정도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전 조직이론 257번 문제로 가볼게요. 신고전적 조직이론. 이거 뭐 조직이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 관료제 이론이 조직론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관료제 이론이 조직론의 시작이 되는데 그 관료제 이론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렇죠? 과학적 관리론은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관료제 이론이 수직적으로 계층제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계층제를 나누는 거.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면은 계층제로 위아래를 나누는 걸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면 이제 저기는 이 과학적 관리론은 옆으로 분업화, 전문화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고전적 조직이론이다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뭐냐? 그 관료제 조직 안에서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친소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들끼리 친소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들끼리의 친소관계 요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비공식 집단을 중시한 게 신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오 등은 호선 공장 실험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의지가 서로 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유지되기 어렵다. 효율성에서도 오히려 좀 깎아먹는 것도 생긴다,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그런 인간성 같은 거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 성질 뭐 이거 다 떠나서 기계 부품처럼 우리를 다 조직화해 놓으면은 효율성은 다 달성될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한계를 지적한 이론이고, 맥그리거 X이론, Y이론 아닙니까? XY이론? 그 전통적 조직 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이론, 위생이론하고 동기론? 이건 뭐 쉽네요. 답이 그죠? 허즈버그죠, 이거는.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이렇게 되면 허즈버그가 됩니다.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이렇게 되고, 그 아지리스는 개인의 성격은 아니다. 리커트 안 했네. 리커트는 지원적 관계의 원리와 참여 관리의 가치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커트는 뭐 우리가 자주 언급한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제 주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받으시고요. 리커트는 그걸 가지고 뭐 민주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도 해서요. 권위형이냐 민주형이냐 해서 1, 2, 3, 4 모형을 리커트 뭐 체제 1, 2, 3, 4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서 제시하고 뭐 그랬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동기부여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 같은 데서 언급될 수 있을 만한 학자고요. 아지리스는 개인의 성격은 미성숙한 상태에 성숙한 상태로 변하며 이러한 성격 변화는 연속선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답은 아까 2번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서 261번으로 마무리를 한번 하면서 지나가 볼까요?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조직의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과학적 관리론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분업 체계를 만들어 놓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조직 행태론의 연구의 출발점이에요. 행태론은 사람에 주목해 보는 거거든요. 그죠? 조직의 구조보다는 사람에 주목해 보는 게 행태 연구이기 때문에요. 2번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고, 3번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건 틀렸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생태론, 생태 연구소부터 이런 게 이제 다뤄졌다 그랬잖아요. 환경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막 인간관계론 이럴 때까지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못했어.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조직 내부에 대한 거 들여다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그죠? 이론의 전개가 양상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못 가졌었다 이런 것이고요. 한계죠. 어디까지를 그렇게 봤었냐면요, 행태 연구까지도 그렇게 봤어요. 기억나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행정학 이론 전개할 때 행정관리론에서 출발해서 행태론까지는 폐쇄체제 이론이다. 폐쇄체제 이론, 환경에 대한 고민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인간관계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은 동태적이고 위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 발전을 중시해왔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탈관료제적인 조직들도 나타나고 워낙 다양한 조직의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정보사회에서의 조직 유형 해가지고 공부했던 거?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공동정보, 그림자정보 같은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삼협 뭐 조직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카오스 정부 이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다양합니다. 예, 다양해요. 거기에는 뭐 온갖 것들이 다 제시가 되는데 방향은 되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게 보면 이제 탈관료제적 경향을 가졌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겁니다. 팀제 중심으로 바뀌고, 뭐 꽃송이 조직 같은 것도 전체 큰 조직에서 저 꽃송이 꽃잎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이 팀 저 팀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죠? 배치가 되고 구성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꽃을 다 이제 채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데들이 좀 있죠. 실제로 보면은 팀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의 팀원을 다시 구성하고 하는 형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그 뭐 방향성은 이렇게 이제 대동소이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현대적 조직이론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동태적으로 유기적인 조직을 상정한다.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회 조직. 이게 관료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조직이 곧 이꼬르 관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보니까 사회 조직의 일차적 관심사는 공식적 목표와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이 있다 그랬는데 공식적 목표, 그렇죠? 예, 조직의 공식적 목표와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이다 라고 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 과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속에서 관료제 형태를 이제 제시했던 거고, 사회 조직 내에 이제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인간관계는 형식적 인격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 인간관계는 이렇게 안 갑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로 가게 되어 있죠. 그죠? 비인격적, 비정의적 이런 말 했었죠. 인간적인 어떤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상정하지 않았던 게 이제 조직 이론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린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잠깐만. 사회조직 내 구성원의 공식적인 인간관계는 형식적인 인격적, 그렇지.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형식적인 건 맞아요. 형식적인 건 맞는데 비인격적, 이렇게 바꿔야 되죠. 형식적이란 말은 맞잖아요.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에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라임이 맞는 거죠. 그거 이제 비자가 빠져서 틀린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과업의 달성을 위해 절차와 규범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사회조직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적는 것까지 안 할 테지만 예전에는 한번 해드렸을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 사회 집단과 다르게 조직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그 조직화가 됐다는 설명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들만의 뚜렷한 목표가 정확해야 돼. 목표가 정확하고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계층제 분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위와 역할이 또 명확하게 나눠져야 돼. 그러면서 또 뭐까지 들어가 줘야 되냐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저거까지 들어와 줘야 돼요. 내부 기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 시키는 거 안 하고 계층제 안 따르고 그랬을 때는 불이익이 팍팍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효율적인 과업의 달성을 위해 이랬잖아요. 절차와 규범의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부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상실됩니다. 여기서는 그죠?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움직여지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 볼까요? 264번 한번 가볼까요? 조직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엣지오니가 제시했던 조직의 유형 기억나십니까? 엣지오니는 이제 권력을 강제적 권력이냐 보수적 권력이냐 규범적 권력이냐 이런 걸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종, 관여라는 표현을 썼죠. 복종을 하는데, 이를테면 강제적 권력에 대해서는 여기서는요 소외적 관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 권력에 대해서 소외적 관여,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소외적 관여. 그렇게 되는데, 그런 조직을 강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강제적 조직. 조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죠? 또 하나는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냐면, 권력 자체를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수적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 야, 보수 줄게, 보수 줄게. 이렇게 돼요. 보수 준다는 얘기예요. 보수를 챙겨줄게. 보수적 권력.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리적 관여. 이렇게, 공리적 관여래. 타산적 관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이해타산에 맞춰갖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타산적 관여. 됩니까? 다시 한번요. 엣지온이요. 강제적 권력과 그 다음에 소외적 관여의 관계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강제적 조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타산적 관여가 나오는데, 그 앞에 뭘 말씀드렸냐면은 보수적인 권력이라고 그랬죠. 보수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 한번 적어드려 볼까? 조직의 분류. 네. 여기서 이제 엣지오니라고 하는 학자의 조직의 분류가 있었어요. 엣지오니가 있는데, 여기 이제 권력의 관계, 강제력이죠. 권력, 강제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예, 이제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요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하나가 이제 강제적 권력이라고 아예 대놓고 그냥 강제적인 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보수적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 체계를 내세워서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규범적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해 가지고요, 관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관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여기에 대한 복종의 유형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봤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소외적인 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산적 관여가 있는 거죠. 타산적 관여가 있고, 규범 체계에 대해서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좀 따라가는 뭐 이런 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덕적 관여 이렇게 써보면 이 조직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얘 짝꿍, 요 짝꿍. 여기서 강제적 조직이 나오는 거고요. 강제적 조직. 그리고 보수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 요 속에서 나오는 게 경제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그거를 공리적 조직이라고 불렀었어요. 공리적 조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강제적 조직과 그 다음에 공력 조직이 있고, 여기는 이 말 그대로 따서요. 규범적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적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조직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요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에찌오니입니다. 에찌오니.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1번은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1번은 맞는 얘기로 살펴보시고, 옳지 않은 건데, 저기구나. 구분은 이렇게 했는데요. 학교 정치적 종교단체는, 그건 공리적 조직이 아니라 규범적 조직이 되겠죠. 규범적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가 틀렸네요. 예. 그렇게 하고, 뒤에 부분은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 사례 있죠, 사례가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우하고 스코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블라우하고 스코트는 뭘 가지고 나누냐면요, 누구를 위해서 호혜성,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혜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우하고 스코트, 이들은요, 수혜자를 중심으로,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 갖고 조직을 나눴는데, 호혜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호혜적 조직도 있고요, 무슨 뭐 봉사 조직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은 사업 조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 조직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순서 뭐 한번 잡아보면 사업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조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익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요, 누가 수혜자냐. 호혜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부 구성원. 이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다. 이익 집단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익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 사업 조직을 다른 말로 공익 결사라고 써요. 얘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공익 조직하고는. 그래서 공익 결사인데 자기네들끼리는 공익인 거지. 여러 사람의 이익인 거지. 그래서 이제 공익 결사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좀 다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잘못 썼다. 위치를 위에다 써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사업 조직에다 썼네. 호혜적 조직에. 여기 이제 공익 결사. 그리고 이제 사업 조직은 뭐냐면요, 그 주인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조직, 기업체 같은 데 보면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조직이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제3의 누군가 대상을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 그리고 이제 공익 조직이다 그러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정당이나 이익집단, 노동조합, 직능단체 등 조직의 구성원이 주된 수익자가 되는 것, 이것을 호혜적 조직으로 구분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슨스가 있죠. 파슨스. 학교, 종교단체 등 장기간에 걸쳐 사회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체제 유지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파슨스는 이제 AGIL 기능, 예? 체제의 AGIL 기능을 제시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직의 유형도 제시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조직 같은 경우에는 AGIL에서 AGIL A가 이제 적응 기능이잖아요. 적응 기능. 적응 기능을 정치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 목표 달성 기능. 목표 달성 기능을 경제 조직이 달성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통합 기능 I 통합 기능이 있는데 통합 기능은 통합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L 체제 유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형상 유지 조직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형상 유지 조직인 거예요. 요거 지금 이제 학교, 종교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이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카츠하고 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조직에 분류해서 이번에는 이제 파슨스가 있습니다. 파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츠하고 칸이 있어요. 이게 기억할 게 많아갖고 여기도 짜증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다 다른 거 얘기해놓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자기네들 이러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응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 기능, 그 다음에 통합 기능, 그리고 체제 유지 기능.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GIL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AGIL 기능, 체제의 기능 네 가지. 파슨스가 제시했던 거. 아무튼 체제가 있으면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맞는 조직들이 있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정치 조직, 여기가 경제 조직 이렇게 됐었는데요. 카츠하고 칸은요, 얘를 일로 내려요. 여기는 생각이 달라요. 이 정치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니, 경제 조직이 목표 달성 아니냐? 아니다. 경제 조직은 정치 조직, 적응 조직. 내가 거꾸로 썼나 보다. 거꾸로 썼지.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그렇지. 이게요, 여기가 경제 조직이구나. 경제 조직이고 여기가 정치 조직입니다. 미안합니다. 거꾸로 썼네. 정치 조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목표 달성이 경제 조직이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오고요. 여기는 이제 통합 조직이 있죠. 통합 조직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형상 유지 조직, 유지 조직이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적응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를 제시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씩 내려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경제 조직하고 정치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지금 파슨스는 학교 종교단체 얘기한 거는 요 맨 밑에니까 요거는 뭐 차이가 있을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 틀이에요. 요 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조직 같은 게 적응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자체가 목표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 견해를 달리한 거고, 정치 조직은 어때요? 목표 달성의 정치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합의를 도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야, 이게 정치는 통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콕스 같은 학자는 별로 볼 건 없는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냐 안 하냐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나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직이 획일적 조직이냐 다원적 조직이냐 다문화적 조직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획일적 조직이다 그러면 어때요? 차이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차이를 인정 안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게 다원적인 조직이다. 다원적 조직이다 그러면 그냥 있잖아요. 여러 개가 공존하는 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다원적 조직은. 근데 다문화적 조직이면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 문화까지를. 이해돼요? 서로 존중하는 것.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국가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네. 우리는 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아직은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게 획일적 조직에 좀 가까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는 물론 우리는 다문화적인 걸 다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은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이슬람교 뭐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도 하잖아요. 이슬람 애들은 테러 조직이야. 혹은 얼마 전에는 그 기사 끝에 그걸 봤는데 이란에선가? 그거 하잖아요. 저기 뭐야. 여성의 몸가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명예살인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런 게 벌어졌나 봐. 근데 그 사회들에서도 그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막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들어서 저것들은 다 막아야 돼.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이런 식의 댓글들이 쭉 있더라고요. 걱정되는 게 뭔지는 이해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싸잡아서 이제 그 어떤 종교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 정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태도여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획일적인 경향성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먹혀드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 단일한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겠죠. 유럽은요, 다양한 인종이 섞였잖아요. 얘네가 직접 식민지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 인종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섞였잖아요. 섞였는데 걔네도 어디까지 못 갔냐면 다문화적 사회까지 못 갔던 것 같고요. 다원적 사회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걔네는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걔네도 지네가 주류에서 밀려날 것 같은 공포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사실은 극우 세력이 굉장히 또 이제 힘을 얻게 됐거든요. 얘네는 2차 세계대전을 극우가 일으켜서 극우에 대해서 엄청 이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넘으면서부터 그 전후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유럽에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극우 정치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머리로는 우리가 당연히 다문화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 길게 갈 건 아니었는데 뭐 사실은 뭐 이 이론이 많이 소개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던 게 이제 콕스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츠버그인데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죠. 민츠버그는. 여기서 또 이제 민츠버그를 또 보셔야 됩니다. 민츠버그. 민츠버그를 보시는데 민츠버그는 단기 전사임 아닙니까? 단기 전사임. 이걸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라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건 초기 모형이라 아직 관료제와 같은 체계도 못 잡은 거고 여기가 이제 관료제예요. 관료제 조직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탈관료제 조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단순 구조다 그러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얘는요 집권적이에요. 집권적인데 그런데 구성원들 간에 상호 수평적 의사소통은 또 돼. 집권적인데. 그러니까 조직이 작아서 그래요. 작으니까 초기 모델에 여기를 보면 그 맨 처음에 이걸 주도한 사람 있잖아요. 주도한 사람의 입김이 크게 작동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거리낄 것 없이 소통은 돼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이 작은 조직에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우리는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점점 조직이 커지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기계적 관료제 이런 형태로 넘어와. 넘어오게 되면은 예전과 같은 수평적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기능도 이렇게 쪼개놓고 하다 보니까 자기 영역에 대한 것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개고생할 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쪽 기계적 관료제 정도의 몸집으로 커졌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 우리 조직의 저 리더를 믿고 내가 시작했는데 저 사람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변했다. 왜냐면 이게 조직의 이 구조가 달라졌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또 리더도. 그런데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저 사람만 되게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것은 큰 변화예요. 예, 기계적 관료제 구조가 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문 관료제 구조로 가면은 여기는 또 뭐냐면 전문성이라는 것을 우리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 전문성을요 보통 분업화 전문화 얘기할 때 그때 전문화는 그거는 이제 업무상의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손에 일이 익어서 이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정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 이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엑스퍼트하다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게 둘이 막 다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왜 어느 분야에 저 사람은 이제 어느 레벨 위로 올라갔다, 어나더 레벨로 갔다 이렇게 여겨지는 전문성 있잖아. 그런 거랑 분업화 속에서 누가 배워도 금방 배울 건데 손에 익어서 빨리 하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업무상의 전문화냐 아니면 사람의 전문화냐 요즘 구분해서 봐야 돼요. 사람의 전문화가 좀 고차원적인 거죠. 그런 차원으로 좀 다가가시면 돼 이건 전문관료제. 그래가지고 이 전문관료제다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독자적 지위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문성 인정이 돼. 그래서 위에서도 일방적 지시를 내리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아니고 재량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아, 그 영역은 당신이 더 잘하니까 당신이 좀 맡아서 해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요, 원래 관료 조직은 그냥 위에서 상명하면 그냥 하복 아닙니까? 착착착 기계처럼 돌아가는 건데, 거기선 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관료 조직들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제 사업부제 구조로 가면 이제 관료 조직 형태가 좀 깨지고, 생산물 단위별로 독자적인 어떤 본부 혹은 팀 이런 게 이제 짜지는 거죠. 임시특별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저건 어때요? 더 단위가 쪼개지는 거죠. 임시특별조직은 뭐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태스크포스라든가 아니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니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정도. 이거는 거의 잠깐 생겼다가 그 목표가 달성됐으면 이제 해체, 다른 걸로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임시특별조직. 맞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설명 다 했습니다. 단순 구조는 직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해요. 직권화됐는데 유기적이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료제가 직권하고요. 유기적이다 그러면 이게 탈관료제랑 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할 때. 응? 그 유기적 구조는 상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탈관료제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두 단어가 같이 만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직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다라고 나온 거, 요거 이제 특징으로 보셔야 되고요.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은 이해가 돼. 작은 소규모 조직. 그런데 동태적인 환경이라고 그래요. 환경 변화가 좀 많을 때 이런 작은 조직 단위들이 많이 발견된대요. 좀 특징적이죠?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 형태입니다.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입니다. 여기 표준화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매뉴얼대로 하면 돼. 매뉴얼대로. 그리고 이제 전문적 관료제, 요거는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수직 수평으로 분권화된 조직 형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이것도 약간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복잡한데 어떻게 안정적이지? 그잖아.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긴 해 아직은. 관료제적 성격이 있어. 그쵸? 복잡하고 안정적. 환경이니까 잠깐 거꾸로 안정적인 환경. 요게 이제 좀 관료제랑 좀 어울려. 근데 복잡한 환경이면은 좀 유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을 누가 커버해줘? 그 부문의 전문가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 부서 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사업부제가 이 낭비가 있죠. 낭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 그려드렸었지 않나요? 조직 구조에서 보면은 이게 기능 구조는 영업부가 하나야. 생산부도 하나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총무부도 하나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요게 저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얘는
얘는 요 사업부재 구조는. 이거는 생산물별로 별도의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뭐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 이런 거 다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어떤 기능 구조가 쪼개진 거지. 생산물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배치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장점은 어떤 거라 그랬냐면 하나의 생산물을 놓고 봤을 때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사라져. 왜냐면 우리 목표가 하나로 그냥 단일되거든요. 그런데 기능 구조에서는 각 그 부서별로의 갈등이 심화되잖아요. 부서별로의 갈등이. 왜냐면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거기서는. 근데 여기 사업부재 구조로 오면은 생산물 하나별로 이렇게 쪼개서 묶어 놓다 보니까 자기네 생산물 하나 똘똘 뭉쳐. 대신에 어디랑 갈등이 생기냐면 다른 생산물을 담당하는 쪽 부문하고는 갈등이 또 생겨요. 그죠? 이 갈등이라는 거 재밌지 않아요? 갈등이라는 거? 갈등이라는 게 보면은 여기에요. 장점이 있어. 장점이. 그리고 없앨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묘하게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악마화하든 누군가를 적대시하든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갈등이라는 거를 조직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기능 구조에서는 부서 간 나눠져 가지고 옆에 부서랑 우리 부서랑 갈등. 그 사업 부재로 가면은 사업 생산물별로 갈등. 이런 게 항상 존재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기능 부서 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게 그게 기능 구조예요. 사업 부재 구조는 이게 여기서 비능률은 있죠. 여러 개로 쪼개 놓으니까. 알겠죠? 사업부 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능 구조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다. 보셔야 됩니다. 번스와 스토커 266번으로 갑니다. 번스와 스토커의 조직 유형별 특성 중 그 성격이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스와 스토커.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번스와 스토커 나왔는데 어때요? 번스와 스토커 조직 유형. 자, 유형별 특징 다른 거. 안정적인 환경이다. 번스와 스토커는요. 이 사람들이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나눈 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것은 기계적 구조. 그죠?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제한적이며 하향적이다. 기계적 구조. 토론과 기타 상호작용 때 갈등을 해결한다. 이거는 유기적 구조. 그리고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 최고층에 집중된다. 이 기계적 구조.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갈라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과 조직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환경과 조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 조직. 이거는 이렇게 했었죠. 결정론의 시각과 결정론의 시각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표현으로는요. 가능론 뭐 이런 말도 써요. 여기 우리는 임의론이라고 얘기했죠. 임의론의 시각 이렇게 나눠놓고 개별 조직 단위냐 아니면 조직군 단위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상생경제 자전공 이렇게 넣었습니다. 상생경제 자전공 저렇게 넣었어요. 그죠? 상생경제 자전공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로렌스 로시 이 학자들이 상황론 요거 컨텐전시 시어리라고 하는 상황론적 접근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했던 건 개별 조직이 결국에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없다. 각자 도생해라. 각자 도생. 알아서 니들이 처한 환경에 맞춰서 니네 조직의 특성과 이런 걸 반영해서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유일 최선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대요. 근데 그거를 반박하는 애가 얘네들이잖아요. 전략적 선택 이론. 야, 그러려면은 조직의 상층부는 왜 있는 거냐?
조직의 상층부가 그런 거에 솔루션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까는 거죠.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요, 요 두 번째 거 요건데, 요거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결정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응하고 자시고할 것도 없어. 저거는요, 환경 변화에 따라 갖고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군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군은 조직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환경의 선택을 못 받은 데는 도태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저기 뭐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적자 생존, 도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그것도 뭐 진화 생물학 같은 개념처럼 끌어다가 그렇게 써요. 이게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된다. 아주 극단적인 결정론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나왔네요. 조직의 구조가 환경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조직이 환경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인지가 중요하다. 뭐 달라고 이 관리자가 있겠냐 이런 얘기고, 자원의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의존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존 이론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페퍼, 살렌시크 이런 학자들, 이 자원의존 이론은 이름은 이제 자원의존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자원 의존도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부합하는 게 요즘에 보면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잖아요, 자꾸. 그죠? 그렇게 또 가고.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알리백이라고 소개됐던 것도 그거잖아요. 그 세계적인 그 유럽의 이제 주요 기업들, 이런 데들은 앞으로는 기존의 탄소 에너지 이거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 전혀 안 하겠다.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자원 의존 이론하고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고요. 자원이 끼치는 사회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환경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런 건데 거기에 맞서서 이거를 그저 극복해내겠다는 거잖아요. 극복해내겠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됐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답이 아까 1번 그렇게 된 것이고, 268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조직에 대해서 로렌스 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나머지 이론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내용들 틀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로렌스 로시는 특정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조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대한 결정론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2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관료의 열정이 중요해서 관료의 자율적 판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크게 중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블라우 조직이 다루는 기술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 블라우는 앞에서 봤지만 스코트와 함께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고, 기술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랬을 때는 뭐 톰슨이나 페로우 같은 학자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나요? 톰슨이나 페로우, 그죠? 메이오의 초기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여관리론이라고도 부른다. 참고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참 요거 잠깐. 인간관계론, 메이오의 초기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했다. 그거까지는 일단 맞아요. 틀린 걸 찾아줘야지. 의사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근데 그 부분은 연결이 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얘기했지, 공식 집단에 개인이 참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변형시켜 놨네요. 그래서 그거는 틀린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조직의 원리가 나오는데, 조직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봤었나요? 조직의 원리는
자, 조직의 원리다라고 보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정도 얘기했었죠.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 이런 거 얘기했었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 요거 이제 부성화의 원리 얘기했었고, 하나의 리더가 몇 명을 통솔하냐, 이게 통솔 범위의 원리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층제의 원리, 옆으로는 이게 이제 전문화의 원리 내지는 이제 분업화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정의 원리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여러 번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270번 같은 거를 보면은 요거는 있잖아요. 상하 간 지위와 명령 복종 관계를 확립했다 그랬으면 계층제 원리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72번 같은 거 보면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는데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가 많아진다. 이게 약간 풍선 같은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이 통솔 범위가 줄어들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르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계층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이건 틀린 얘기고. 나머지 일의 전문화가 나왔죠. 그래서 업무를 세분해서 반복적 기계적 업무로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의 전문화는 사람이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행정 조직이 너무 대규모화되고 전문화 할거주의가 발생하면 조정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리를 무리하게 강요하면 막료 기능의 무력화를 초래한다. 횡적인 조정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해가 되세요? 명령 통일의 원리를 무리하게 강요하면 한 사람의 얘기만 딱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조직의 기능도 무력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요 개서제에 따라 가지고 그 속에서 막료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 안 되고 횡적인 조정도 안 되고 그냥 수직적인 명령 지시만 이제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 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비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연락 역할 담당자고요. 수평적 조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이런 이론은요. 데프트 이론. 데프트가 제시한 이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가 됩니다. 파견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구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해산하는 것이고. 리커트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리커트의 연결핀 모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차관회의도 조직 간의 조정 방법 중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오늘? 네, 이렇게 보시고 조직의 변수부터 다음 시간에 요건 또 설명도 조금 더 드리면서 또 가야 되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네.